안녕하세요. 탭스장의 장보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텝스 베이직 그래머하고 RC 부분 교재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40강에 걸쳐서 문법 부분을 쭉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먼 길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강 한 강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고요. 그 소중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또 소중하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40강 강의를 모두 마치셨을 때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뿌듯함, 보람, 또 성과, 성적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서 굉장히 의지 많이 갖고 지금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끝까지 40강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하고 여러분 같이 힘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교재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교재 없이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갖고 계신 그 교재나 교환들을 다 활용하셔서 보시면서 설명 잠깐 들어주시면 앞으로 40강 진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챕터별로 해서 제가 맨 앞에다가 미리 보기라는 그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미리 보기라는 개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탭스 문법이 아니어도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큼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얹어서 탭스 문법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설명드렸을 때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부분이 바로 미리 보기입니다. 그 챕터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만약에 부정사, 동명사 이런 부분이라면 준동사의 전반적인 성격 설명드린다든지 또 이 챕터 1에서처럼 주어 동사 관련돼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린다면 주어 동사 관련돼서는 또 어느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인지를 제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각각의 챕터별로 제가 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 부분들이 좀 길긴 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이제 들으실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들어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 청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름대로 또 다른 시간을 투자하셔서 거기에 있는 예문들, 표현들, 제가 따로 말씀드린 또 규칙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조금 외우기 힘들다 생각되시면 굳이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주 접해서 익숙해지겠다, 친해지겠다 이런 개념들을 잡고 동영상 강의와 더불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뭐 동영상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일 또 이게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일방통행이 돼버리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겠죠.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느낌 가지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거나 예문 말씀을 표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따라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많이 표현에 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구성해 보시면 또 설명 부분 뒤쪽에 핵심 공략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따로 띄어서 문장 중에 설명 중에다가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씩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설명 들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바로바로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셨으면 나중에 시간 내셔서 교재에 있는 핵심 공략하기를 다시 한번 시간 내서 풀어주시고 앞에서 설명 들었을 때는 바로 맞았었는데 시간 지난 다음에 풀어보니까 또 틀리네? 뭐 이런 걸 경험하셔야만 되거든요. 확실하게 내 거가 됐는지 그때그때 설명만 들어서 이해하고 바로 넘어간 건 아닌지를 또 확인하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서 응용하기 문제가 바로 실제 탭스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재구성해 놓은 것들입니다. 반드시 시간 내셔서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셔야만 도움이 될 거고요. 해설 강의 듣고 난 다음에도 바로 이거 맞았네 틀렸네 하고 넘어가시면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틀리신 문법 사항들 앞에 가서 다시 설명 찾아보셔서 이거 이 챕터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건 내가 놓쳤구나. 요거 외우라고 했는데 깜빡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외워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또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따로 정리해서 오답 노트라도 작성해 보셔서 하나씩 여러분이 뭘 알고 뭘 모르고 뭘 챙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강의가 진행되는 40강의 그 과정 중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장장 40강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갖고 계신 교재 봐주시면서요. 또 제가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실 부분은요. 이번 챕터 1에서는 주로 문장의 구조면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주어하고 동사를 통해서 문장의 뼈대를 잡아주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죠.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주어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끝나는 부분엔 동사 연결시키실 텐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어를 찾아라의 의미보다는 조금 특이한 주어들 있죠. 뭐 단순히 명사나 대명사 주어를 벗어나서 명사 대명사 주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대명사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올 가능성 이런 문장 그다지 많지 않지 않아요? 따라서 명사에 여러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그거를 다 치우고 동사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쭉 해주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 명사가 꼭 명사형이나 대명사형만 있을 일은 없을 겁니다. 특이한 형태들, 뭐 동명사 형태도 있을 거고요. 투부정사 형태도 있을 거고요. 명사절로도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들로도 얼마든지 주어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주어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게 이 문장의 주어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렇다면 이만큼 끊었을 때 그 뒤에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와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사를 찾아내셔야만 전체 문장의 뼈대를 짐작하실 때 큰 기둥을 잡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주어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주어 동사를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어하고 동사가 나란히 붙어 있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건 항상 주어 동사 사이에는 이렇게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너하고 나 사이에서 뭐를 일치할 게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주로 수일치 관점에서 물어봐지게 되는데요. 단순 논리로 보자면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다. 아주 단순한 개념이겠으나 이게 실제로는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단순한 개념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즉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주어 형태들을 쫙 유형별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주어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생긴 주어는 어느 쪽이 진짜 주어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예문 통해서 하나씩 접해보실 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확인하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 이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또 힘들게 만드는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어하고 영어에서의 그 개념상의 차이가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한국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일치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더란 얘기예요. 문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게 아마 이 수일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논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명사하고 동사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수일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명사에 s가 있으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건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동사에 적용될 때는 s가 없어야겠죠. 복수동사 일치가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명사에 s가 없다라는 뜻은요. 이 명사가 단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의 동사는 단수 동사이기 위해서 s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일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막상 문제에 적용하다 보면 한국어에서는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막연하게 일치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요. 모양이 일치되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명사하고 동사가 제시될 때 이쪽에 s가 없으면 여기가 없는 거 당연한 거고 이쪽에 또 명사 s가 있으면 동사 s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이렇게 판단하고 맞았네 하고 넘어가 버리신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답을 고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정답을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또 훈련이 필요하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명사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란 개념은 명사 s가 있으면 동사에 없어야 하고요. 명사에 s가 없어야 동사 s가 있습니다.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수일치 개념 이렇게 해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들은요. 주로 이제 주어를 길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동사를 멀찍이 떨어뜨려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진짜 주어하고 진짜 동사 사이 거리를 멀리 띄어놔서 특히 어떤 수법 썼는지 아시겠죠? 트릭이. 앞쪽에 단수명사가 있었다면요. 수식어의 맨 끝에 복수명사를 제시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진짜 주어가 어느 부분인지 헷갈리시고 바로 앞에 있는 요거에다 맞춰서 답을 결정하는 이런
이런 식의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쪽에 복수명사들이고 뒤쪽에다 단수명사 들여놓고 막상 동사를 앞에 있는 수식어의 끝에 있는 명사에 일치시키는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트릭에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주어가 일단 길어지면 긴장하시고 진짜 주어 찾아서 동사와 연결시키는 이런 식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상대적으로 주어 동사를 나란히 붙여두고서 맞았나 틀렸느냐 혹은 맞는 동사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표면상의 형태일치를 오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파악하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걸 파악하시면서 문제풀이에 적용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의 주어 동사 찾아서 수일치까지 하실 수 있겠죠? 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서 문제풀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챕터에서 또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아마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외우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즉 문장의 형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의 형식 할 건데 왜 동사의 종류를 구별을 하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결정되는 기준이 바로 동사의 종류입니다. 동사의 종류를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뒤쪽에 어떤 요소들이 이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반영해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결과만 지금 쭉 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알고 계신 내용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공간을 활용할게요. 보시면 동사를 크게 나누시면 어떻습니까? 자동사하고 타동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동사는 바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어떻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눠보셨을 거예요. 자동사는 완전 동사하고 불완전 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완전 불완전의 개념은요. 동사 스스로가 보호가 없이도 혼자서도 완전하게 된 경우 우리가 완전 동사라 하고요. 불완전 동사라면 보호의 도움을 받아야만 동사가 완전해진다 해서 불완전 동사라고 불러줍니다. 타동사를 또 두 개로 나누시면요.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또 구분하실 수 있고요. 대신 타동사는 하나가 더 분류가 가능하죠. 수요 동사라는 개념을 또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동사 마찬가지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불완전 동사 보호가 필요합니다. 수요 동사는요. 특징이 뭐죠? 예,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 동사가 수요 동사였었습니다. 요런 걸 이제 동사의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요렇게 만나진 동사 무슨 동사? 그렇죠.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줍니다. 완전 자동사가 투입되는 문장에는요. 주어 동사 외에 더 이상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편의상 1형식이라고 불러주기로 했고요. 반면에 불완전 자동사 볼까요? 불완전 자동사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주어 동사 외에 뭐가 더 필요하죠? 목적어는 필요 없지만 보어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SVC, 보어를 우리가 C라고 하죠. 컴플리먼트.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2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또 타동사의 분류법인데요. 완전 타동사라 하면 완전 동사와 타동사가 결합이 돼서 어떻습니까? 목적어는 필요하지만 보호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편의상 이것을 3형식이라고 하자. 또 4형식은 우리가 수요 타동사이지만 편의상 수요 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요 동사 특징은요. 주어 동사 뒤에서 어떻습니까? 목적어를 두 개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두 개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4형식 동사라고 했었죠. 물론 이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하다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의 논리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불완전 타동사인데 불완전 타동사는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외에 이 뒤에 보시면 보어도 필요하고요. 목적어도 필요했었죠. 따라서 어순 배치하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우리가 편의상 5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형식을 결정짓는 기준이 동사의 종류로부터 비롯돼서 나왔었고요. 동사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문장의 요소들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잡아야 그 문장이 어떤 틀의 어떤 문장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결과물을 한번 보실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사 종류 완전 자동사입니다. 혹시 추가된다면 부사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었고요. 2형식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로 분류가 됐었죠. 보호만 있으면 됐고요. 3형식 동사는 완전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4형식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하죠. 이름이 수요 동사인 이유는 말 그대로 뒤쪽에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 개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항상 이런 식으로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름을 주다 동사 할 수 없을 테니까 수요 동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타 동사는 특징이 목적어와 보어를 다 갖는다는 점이죠. 이렇게 그냥 표만 쭉 보고 나열해서 외우시려고 들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동사를 이렇게 분류해가면서 이해를 거쳐서 외우시게 되면 굳이 애를 써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아 그게 그렇구나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더 외우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실제 탭스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 드리고 블라블라 드린 다음에 이거 몇 형식이게라고 이렇게 묻지는 않죠? 그렇죠? 문장 구조를 주어 다음에 동사 드리고 밑줄이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동사부터 밑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동사를 기준 삼아서 나머지 문장의 빈칸에 무엇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치해야만 이 문장이 완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문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양한 동사들 동원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하나의 동사들별로 이 동사는 이 뜻으로 쓰이면 이런 형식, 이런 어순 배치 그런 유형들을 다 필요한 동사마다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본 챕터 들어가시면 탭스에서 원하는 각종 동사, 문형의 동사들 제가 쫙 정리해서 이문과 더불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동사의 종류를 구별하는 얘기까지 뒤에서 이제 얘기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어순에 주의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도 어순의 문제였었습니다만 4번은요. 조금 특이하죠. 기본 패턴을 벗어난 주어 동사 같은 평서문 구조가 아닌 그 벗어난 문장,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주어 동사 패턴을 벗어나 있죠? 의문문에서의 동사 주어 어순이라든지 아니면 도치문에서의 동사 주어 어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뒤에 가서 4장에서 챕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문문 어순, 도치문 어순 이런 것들 이럴 때 특징이 무엇이며 무엇을 계기로 근거로 해서 뒤에 어순이 저렇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 각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제시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내용들 충분히 예문 보태서 살 보태 설명 들으시면 아 그다지 어렵진 않겠구나라는 그 개념 느낌 잡으실 수 있겠죠? 문법에 대해서 마냥 어렵다, 아유 외우기 싫어, 너무 양이 많아 이렇게만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시면 언제까지나 문법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다른 부분들 있죠. 청해나 독해나 어휘 부분 이 부분에 점수를 올리는 데까지 큰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문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완성이 되어야만 청해, 독해, 어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또 타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문법은 반드시 공략해야 될 제1순위의 공략 대상입니다. 이번 40강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이 문법, 탭스 문법을 정복해야겠다라는 목적의식 뚜렷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쭉쭉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그 의식이 끝까지 여러분 지금 가지신 그 결심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을 다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요. 기출문제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서 여러분한테 출제를 하고 있었는지 기출 경향 따라잡기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신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해설 강의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거기 제시된 그 기출경향 따라잡기에는 예제 세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세 문제들이 바로 기출에 나왔던 이 챕터 1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출문제에서 제가 뽑아서 변형해서 지금 보여드린 것들인데요. 보시면 처음 1번 문제 풀어보셨죠? 선택지 구성이 동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exis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exis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사항을 총 동원해 보시면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하나만 더 보태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동사로 주로 쓰인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사라는 거에서 판단하신다면 선택지만 딱 보셨을 때도 아, 자동사로는 이런 수동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죠. 긁어주십시오. 소거법입니다. B하고 D의 선택지를 제거하고 나면 A번과 C번이 남습니다. 여러분 A번과 C번의 차이는 그렇죠. A는 S가 붙어서 단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C에는 S가 없는 상태에서 복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로 해결하라는 그 문제가 되겠죠. 올라갑시다. More than 1.5 million species of animals blank on Earth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가 길게 늘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느 단어가 진짜 주어인지를 헷갈리게 해서 여러분이 수일치 문제 풀 때 방해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시죠? 이럴 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왔었어야 되는 단어가 바로 species라는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species의 단어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S가 붙어 있어요. 네,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걸 항상 복수 취급할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죠. 이 단어가 특징이요. 단수형도 species고 복수형도 species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증거는요. 그 앞에 어가 있는지, to가 있는지, many가 있는지 이런 수식어에 따라서 뒤에 그 species의 단복수의 성향이 결정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species를 주어 자리에 두고 동사의 수를 결정하세요라고 했을 때 단지 species에는 s만 보고 판단하셔서 복수동사 see라고 하시면 큰일 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적용되죠? 앞에 이만큼, 그쵸? 150만이에요. 150만 이상의 종의 동물도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요거에 적용받으면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앞에 숫자가 복수형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복수동사 같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무조건 복수야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표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단복수 결정할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명사들, 특징 있는 명사들 문제풀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명사들 뒤에 가서 쭉 정리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시면요. 예, 선택지 보시면 stop smoking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표현과 더불어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보시면 핵심 단어, 키워드, 문제풀이의 열쇠는 advise가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 다음에 advise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빈칸이 오면 당연히 이것은 문형에 관련된 문제라고 파악이 되셨어야겠습니다. advise 동사가 문형에 출제가 되면 통상 O형식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개념의 O형식 동사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O형식 동사를 정리하다 보면 무슨 개념들이 쭉 잡히게 되냐면요. O형식 동사가 뒤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흔히 알고 있는 명사, 형용사 보호가 아닌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보호들을 많이 갖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짐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특히 advise 동사는 그 중에서도 무슨 보호? 투부정사를 보호로 받는 동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뒤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선택지 들어가셔서요. advise 목적어 나온 이상 투부정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A번이나 C번 정도는 제껴 두셨어야겠고요. 나머지 to stop 중에서 답이 선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요. to stop smoking이나 to stop to smoke냐는 약간 또 복잡한 개념인데 문형만 갖고 풀리지 않는 것이요. 나중에 준동사 파트 가시면 동명사를 받는 동사와 부정사를 받는 동사 또 분류해서 배우실 건데 그중에 stop 동사는 둘 다 받습니다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stop ing는 그 자체를 그만두는 거겠고요. stop to 부정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하던 일을 그만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맥에서 뭘까요? 의사가 충고했다 마이크더러 담배 끊으라고. 담배 피우는 것 자체를 그만둬야 될 테니까 당연히 문맥상 B번이 선택이 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두 개, 세 개의 규칙들이 같이 표현되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난이도가 구별이 되겠죠. 예제 2번 같은 문제는 문형 더하기 또 부정사, 동명사 속성 이용하셔서 문제 푸는 거였습니다. advise 동사 앞으로 문제에서 보시면 advise 목적어 to 하고 어순 배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문형을 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문제였었고요. 세 번째 예제 보시겠습니다. 예, 3번 예제 보시면요. 맨 앞에 들어있는 단어가 not only가 붙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설명 듣고 나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텐데 not only가 문 2에 나오게 되면 문제 의도가 요거 뒤엔 항상 주어 동사 어순을 동사 주어로 도치시켜 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 의도라는 거 도치문입니다. 그럼 빨리 선택지 가셔서요. 도치가 전혀 아닌 A번 같은 건 지워 주셨어야겠고요. 그러고 나머지 것들 적용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Was she passed면 수동태입니다. 근데 지금 빈칸 뒤에 보니까 the entrance examination하고 목적어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단지 도치만 알고 풀린다기보다는 다른 규칙이 또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수동태는 어울리지 않는다. 확인하셨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세 번째, did she pass하고 did she pass 어떤 차이가 있죠? 예, did를 동원해서 간접 도치가 됐다고 한다면 뒤쪽에는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past하고 이렇게 ed를 동반할 수 없는 케이스죠. did가 동사 원형 말고 ed 동반할 수 없습니다. d는 형태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를. 따라 정답은 도치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능동태 가지고 있는 C번 구조가 맞겠죠. Not only did she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그녀가 입학시험에 붙었을 뿐만 아니라 but she also won a scholarship. 장학금까지 획득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미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요. not only로 인해서 도치가 일어난다. 도치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버무려서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챕터 1에서는요. 주어 동사 찾는 법, 주어 동사 간의 수일치, 또 특정 동사가 나올 때 그 뒤에 어순 배치하는 방법, 또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어순 적용하신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챕터 1 무사히 마치시고요. 다음에 챕터 2, 챕터 3 하고 넘어가서 계속 힘받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첫 걸음 잘 뛰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죠? 네,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